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뇌, 행복한 마음이란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우울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제 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주로 병적인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있는데 우울해지는 일종의 반응성 우울증 또는 이제 신경증적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우울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이렇죠. 근데 병적인 우울증은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오고요. 또 우울 증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욕의 어떤 변화라든지 수면의 변화, 또 죄책감도 들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흥미가 상실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런 증상들이 적어도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병적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적인 우울증은 특히 재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좋아지더라도 다시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울증, 병적인 우울증인 경우는 특히 두 가지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주요 우울증입니다. 우울 증상만 왔다가 치료하면 좋아지고 또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울 증상이 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양극성 장애, 과거에는 조울증이라고 했는데, 그래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은 우울증이 오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다음에 쭉 지내다가 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증이라는 거는 기분이 이제 과도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과 좀 반대되는 현상이죠. 기분이 과도하게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뭘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자기가 무슨 굉장히 힘이 있는 뭔가 된 것 같고, 심지어는 뭐 그게 망상적인 수준까지 가면은 뭐 본인이 그냥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망상, 과대망상 비슷한 거죠. 그런 조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양극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극, 극이 두 개입니다. 남극과 북극.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증, 이런 극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양극성 장애, 과거는 조울증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우울증만 오는 주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울 증상이 왔을 때 이게 주요 우울증인가 또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 증상인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는 우울 증상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우울제라는 약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분을 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우울 증상을 좋게 하는 것보다 그 우울 증상과 조증, 이것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기분 안정제를 1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치료가 좀 다르죠.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과거부터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정신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보이는 병이 어떤 병일까? 정신질환 중에 우리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그 분류 안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이런 걸 전혀 모르겠죠. 초창기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인제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사실은 교사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질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신증과 신경증. 정신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병을 정신증이라고 하죠. 그 정신 현상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사고의 문제, 사고의 장애가 있는 것을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고 했고요.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게 소위 기분장애, 그 기분장애가 양극성 장애일 수도 있고 주요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질환을 정신병, 정신증이라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신경증은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건 내가 노이로제 걸린 거 아닌가? 그 노이로제 쉽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좀 머리도 아프고 좀 불안하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냥 그렇게 쉽게 내가 노이로제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병의 일종과 정신병, 조금 더 무거운, 어떻게 보면은 뇌에 이상이 좀 많은 듯한, 신경증은 뇌에 이상이 별로 없고 그냥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성 어떤 장애,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가 정신병, 정신증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증, 노이로제 쪽은 불안 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강박증, 공황 장애 또는 히스테리,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노이로제가 있죠. 그래서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봅니다. 정신증은 현실 판단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판단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망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노이로제는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좀 받아서 좀 머리 아프고 뭐 불안하고 이렇지만 정신증은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망상이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전형적인 그런 질환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정신증일 경우는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병식의 유무입니다. 정신증은 본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조금 떨어지죠. 거기에 비해서 노이로제는 병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걸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많이 불안하구나. 머리도 아프고 좀 뭐 이런 이유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렇구나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하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신증은 병식,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이거 내가 좀 요새 병이 좀 걸린 건가? 내가 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그런 인지력, 인식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병이라고
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병원에 올 때 주위 가족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괜찮다고 하니까. 본인은 전혀 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로는 자아 손상의 정도입니다. 정신증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내성적이고 좀 말이 별로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무슨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바뀝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어떤 자아의 어떤 그런 모습, 또 성격적인 것, 이런 것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노이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인 그냥 자아가 그냥 유지가 됩니다. 전혀 다르죠. 정신증과 신경증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정신증은.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면 사람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조절도 잘 안 되고 좀 충동적이 되고 행동도 좀 바뀌고 이러죠. 그래서 제가 정신증과 신경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증 안에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나 주요 우울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증은 사고의 장애는 조현병, 기분의 장애는 양극성 장애나 주요 우울증일 경우고요. 또 이 경우는 재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발을 잘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재발이 반복될수록 장애 손상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제가 좀 그렸는데 이거는 Y축은 기능의 정도입니다. 기능의 정도라서 이 점선이 보통 일반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경과가 이 소위 기능이 확 떨어졌다가 또는 우울증이 걸렸다가 회복을 합니다. 좋아졌다가 또 우울증이든 어쨌든 간에 기능이 떨어졌다 병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병에 걸리고 회복을 하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을 했지만은 회복된 기능의 정도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반복할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죠. 원래 기능을 회복을 못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분은 이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든지 기능이 뭐 조증이 걸리면은 자신감이 넘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능이 많이 올라가죠. 일을 하면은 뭐가 막 되고 뭐가 그 집중력도 증가되고 그래서 기능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 기능이 원래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걸리고요.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조증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던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에밀 크라펠린이라는 사람이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밀 크라펠린이 이분이 많은 환자를 관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이런 그룹의 일련의 환자들이 있고 이런 그룹의 일련의 환자들이 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다른 병이다. 다른 병인데 이런 그룹의 환자를 쭉 봤더니만 젊었을 때 발병을 해서 40대, 50대가 되었더니만 점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의 증상을 나타낸다. 치매처럼 간다. 그런데 그 나이가 일찍 6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일찍 일어나는 발병하는 치매다.
해서 조발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기능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원래 기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는 조울병 또는 우울증만 있는 경우는 우울증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병이다. 경과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크라펠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굉장히 이 현대 정신의학의 시조 아버지라고 하고 또 책을 썼습니다. 정신의학 개론이라는 책을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또 그렇게 했고요. 정신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신의학이 프로이드나 뭐 이런 정신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심리적인 문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경과를 보고 분류나 객관적인 분류나 객관적인 어떤 체계를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신분석이라든지 무슨 철학적인 해석 이런 걸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에밀 크라펠린이.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경험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더니만 오이겐 브로일러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가 100%다 치매로 가는 게 아니더라. 이런 환자 중에 일부만 치매가 되고 오히려 그냥 좋아지더라도 원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병의 증상, 현상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우리 현대 분류를 하는 미국 정신의학에서 분류 기준인 DSM 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는 ICD의 분류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이겐 브로일러라는 사람은 에밀 크라펠린이 봤던 경과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현상학적으로 어떤 이 사람을 봤더니 좀 자폐적인 사고를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사고의 연상이 좀 이안됐더라.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어소시에이션의 루저닝이 있더라. 또 무슨 양가 감정이 있더라. 또 감정의 어떤 둔마가 있더라. 그래서 affect, 양가 감정, ambivalence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영어로 첫자가 A입니다. 다 A로 시작하는 거라서 보통 우리가 이걸 할 때 4A라고 합니다. 오이겐 브로일러는 4A가 중요하다. 4A가 조발성 치매의 일부인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신병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죠. 이 DSM이라는 현재는 미국 정신의학에서 정신질환을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이 DSM-5, 5판입니다. 5판은 2013년도에 새로 이제 분류 시작을 했죠. 한 10여 년, 12년 정도 지냈는데 그때부터 DSM-5라는 게 나와서 DSM-5에서 분류를 합니다. 정신질환의 모든 분류가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있으면 그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정신과 의사가 그냥 주관적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 아니냐.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런 맞추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수련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서 이제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위 말하는 단어, 터미놀로지 이런 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주요 우울증은 우울증만 주로 나오는 것이고 양극성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조현병은 현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현병은 언제 한번 다시 말씀을 잘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치료 전략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주요 우울증의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우울제가 약물 치료의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극성 장애라고 판단하면은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면 1차적으로 기분 조절제, 기분 안정제를 사용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건 같은 거죠. 같은 증상인데 우울증이라고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조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만 쓰면 조증으로 올라가서 조증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분 조절제, 기분 안정제를 써서 우울증상이 좋아지고 조증으로 가지 않는 우울증과 조증의 기분을 안정화시키는 약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들으면 항우울제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여성분이 우울증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약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항우울제를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1주, 2주 치료하면서 조금씩 좋아져요. 아, 이제 좋아지는구나, 우울증이.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2, 3주가 지나는데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잠도 안 자고 막 말이 많아지고 어떻게 봤더니 이게 조증으로 가는 거예요. 조증으로 이완되는 거죠. 그럼 조증으로 확 뜹니다. 이럴 경우에 조증을 또 잡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기분 조절제를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항우울제를 필요하면은 추가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요 우울증인지 양극성 장애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게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되게 조금 차이가 있죠. 되게 주요 우울증의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은 중년의 어떤 중년기에 시작되는 우울증이 주요 우울증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은 좀 젊은 사람들이 20대 이럴 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젊은 예를 들면 여성분이 우울증을 얻다. 그러면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쪽을 먼저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40대 중년에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주요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이 중년기에 오는 아주 전형적인 주요 우울증이 정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요 우울증의 우울증이구나. 그렇게 해서 항우울제를 먼저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리고 또는 뭐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가 좀 있다든지 그러면은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별하는 거죠. 조현병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현실 지각,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의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을 하죠.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양극성 장애의 코스를 제가 조금 몇 가지를 그렸는데요. 이 경우는 우울증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요. 원래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우울증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요. 그러다가 조증이 생깁니다. 조증이 생겼다가 다시 좀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의 기분입니다. 정상의 기분인데 약간 우울증의 수준으로 있죠. 약간의 우울증. 그러다가
다시 좀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좋아지고 이런 코스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분은 봤더니 원래 우울증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우울증이 있는. 그러다가 다시 조증이 생깁니다. 생겼다가 조증이 좋아지면서 우울증으로 확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 치료를 해서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약간 우울증이 있는 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우울증이 좋아지는데 또 약간 우울증이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조증이 약간 생기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사실은 양극성 장애는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이런 경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겁니다. 우울증이 생기지만 좋아지면은 원래의 기분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조증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럼 조증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정상적이 되고요. 또 우울증이 생기고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거나 또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원래의 기분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게 아주 우리가 원하는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런 경우처럼 좋아지기는 했는데 심한 우울증이 좋아졌는데 약간의 우울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 조울증, 소위 말하는 양극성 장애의 그 한평생을 두고 보면 이런 경과가 가장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좀 문제죠. 이런 경우는 약으로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 생활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좋아져야 됩니다. 약만 가지고 좋아지기는 어렵죠. 또 인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게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뭐냐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쭉 좋아지다가 봄, 여름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안정이 되고요. 또 가을이 되면 조금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고 봄이 되면 좀 좋아지고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제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3 년마다 이런 게 옵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면은 뭐 3 년마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주요 우울증만 있는 경우는 적어도 1 년 내지 1 년 반 약을 쓰고 필요하면 좀 끊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울증의 기간은 한 번 오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안 하면 평균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합니다. 9개월 동안의 우울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한번 생겼다가 그다음에 좋아지는 경우가 이게 평균이 9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이 우울증이 증상이 좋아지는 걸 당기는 거죠. 근데 2개월 만에 좋아졌다. 하지만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뇌 상태는 우울증인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약으로 그냥 정상만 좋게 한 겁니다.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우울증으로 빠지겠죠. 평균 9개월 동안의 우울증이 정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증은 평균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조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안 받더라도 평균 6개월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디겠어요?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한 줄 모르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줄 모르고 자신감 넘치고 어떻게 6개월을 견디겠어요? 6개월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과를 밟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는 이 폴이 2개인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이제 병력 정체를 해서 잘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적절하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제가 조증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에 반대고 들뜨거나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 말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리고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활동이 과다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과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 자신감이 막 넘쳐. 이런 분들이 오면은 뭐 병동이 막 시끌벅적하죠. 어, 흥분해서 잘 싸우죠.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일을 잘 벌리죠. 제가 본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조증이 걸렸어요.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 가지고 사업을 막 확장을 해요. 막 될 것 같으니까. 막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저거 분명히 안 될 건데.' 근데 본인은 된다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에 의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을 하고 빨리 나가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퇴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면서 지금 빨리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퇴원을 안 시켜 주는가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본인이 후회를 많이 했죠. '아 내가 그때 사업을 계속했으면은 정말로 뭐 망한 기업을 몇 개나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고맙다고.' 좋아진 다음에는 이제 고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증이 어느 정도 약간의 조증이 경조증이라고 하죠. 경조증. 약간의 조증이 있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럴 때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이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심한 조증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경조증이 좋아지면서 우울증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조증만 그냥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언제나 행복하죠.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원하거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입원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 옷만 봐도 뭐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겠죠. 아주 컬러풀하죠. 얼굴도 막 화색이 돌고 이분은 옷도 그냥 검정색 죠. 그냥 무채색이죠. 그리고 얼굴도 지금 뭐 아주 좀 침울하죠.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문제지만 조증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런 병들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정말 힘듭니다. 이거를 연구하기는 정말 힘든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 생물학적인 문제, 뇌의 취약성 이게 대개 한 3분의 2 정도 60 내지 70%, 그다음에 3분의 1은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야지만 병이 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울증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정신질환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가 취약하지 않다. 그 사람은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뇌가 취약해. 취약한 사람은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적어 놓았는데 산전 스트레스, 영양결핍, 감염, 또 어릴 때의 여러 가지 가족 내 환경적인 문제, 학대, 방임, 뭐 부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한 간섭, 스트레스, 뭐 사회적인 고립, 이별,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 굉장히 많죠. 거기다 알코올 남용, 수면 부족, 예, 약물을 한다든지 약물을 해서 정신병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본 분들 중에도 상당한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약을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신병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죠. 약물을 해서. 그러나 내가 취약한 상황에서 환경적인 어떤 손상이 오니까 내가 손상이 돼서 발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죠. 다 다른 거예요. 그거 다 유전적인 거죠. 성격도 유전이 한 70~8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 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수철이 있죠. 비교를 하자면 용수철이 두께가 얇은 것은 가는 것은 당기면 쉽게 늘어납니다. 쉽게 늘어나는데 이걸 오랫동안 무거운 줄을 달고 계속 당기면 나중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뼈처럼 이 스프링이 굵은 스프링이 있으면 양쪽에서 무거운 추가 2개나 달고 느리더라도 다시 놓으면 돌아가죠.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자꾸 당겨도 스트레스가 있어 당겨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취약한 경우 이 용수철의 이 직경이 얇은 경우 이런 경우 취약한 경우는 스트레스가 와서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두꺼우면 뇌가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가 와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운동을 하고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직경이 얇은 데서 두꺼운 건강한 그런 뇌로 뇌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약물을 서서히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오는 걸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타고난 것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다 어떡합니까? 타고난 운명인데요. 그 운명을 타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내성적으로 타고났지만 본인이 노력도 하고 대인관계도 또 노력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으로서의 장점도 있죠.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 신중한다는 거. 다 다른 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뇌가 취약한 사람, 예민한 사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장점은 예민하니까 남들이 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좀 쉽게 느끼죠. 쉽게 예민하게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거를 느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적 기질도 있는 거죠. 굉장히 감각 기능이 뛰어난 거죠.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단지 약하니까 예민하니까 민감하니까 그걸 조금 더 둔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특히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힘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특히 양극성장애, 우울증 이런 것은 사이클이죠. 이런 사파적으로 나타나서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주기가 수면이죠. 잘 때 해가 지면은 잠을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죠. 전기가 발달되기 이전에 발견되기 이전에는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잠을 잤죠. 그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워낙 밤에 어떤 그런 불을 이용해서 잠을 안 자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태양이 뜨고 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행하는 거예요. 요새 청소년들이 밤에는 휴대폰하고 게임한다고 계속 깨어 있어서 하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이런 주기가 있는 수면 주기 이게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규칙적인 생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 기분이 나아지죠. 운동. 뇌를 자극하는 거죠.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이한요법.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합니다. 뇌가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한 거죠. 마음을 관리를 해야죠.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을 하고 마음 챙김 뭐 이런 게 있죠. 인지적인 재구성.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감정적인 것, 감정 표현을 좀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또 시간 관리, 디지털 디톡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기기를 좀 멀리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그냥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죠. 자연과의 연결, 안정적인 일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특히 기분 장애의 치료는 아주 심한 병적인 그런 기분 장애 주요 우울증은 심하면 약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 안정제 약을 사용을 하고요. 약을 사용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약을 사용을 안 될 경우는 신경 조절술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죠. 생활 습관, 운동,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그다음에 명상, 요가, 마음을 차분하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마음, 웃는다든지 웃음 치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웃는다면은 이 근육이 웃는 근육이 되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뇌 기능이 웃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죠.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뇌의 기능과 우리의 정신 기능이 이쪽에서 보면은 정신 기능이고 이쪽에서 보면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웃는다든지 또는 차분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뇌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쪽에서 약을 먹고 그걸 치료를 하면 이쪽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웃는 것, 명상을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이쪽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이쪽 뇌 기능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뇌가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분장애 치료에서 알아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장애,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 또는 조증 이런 경우는 치료해야 될 경우에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분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 변화는 정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이게 내 병적인 거구나 그냥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정상적인 경우고 우울 증상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우울하고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삶을 잠깐 쉬어가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우울 증상은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적인 생활, 수면, 음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명상
긴장이 한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울 증상이 좋아지고요. 또 약물의 효과가 나올 동안에 약을 먹을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초기에 나오는 것은 부작용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약을 먹었더니 이게 좋아지진 않고 그냥 부작용만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약을 효과가 나오려면 대개 한 2 주, 3주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초기에 나오는 거는 부작용이죠. 조금 자신한테 맞는 약을 발견하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약물로 반응이 없는 경우는 신경조절술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까지 기분장애 주요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제 오늘 또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아들이 시험 불안이 심한지 그때는 긴장해서 밥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밝다가 시험 기간에는 너무 어둡거나 긴장력이 높아 보이고 시험 못 볼까 불안해서 시험 못 봐도 괜찮다고 하는데 애가 영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예. 아마 아드님이 좀 예민하고 좀 스트레스에 쉽게 좀 기분도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인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지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조금 해야 집중력도 있고 기억도 잘 되고 이렇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긴장하지 않고 그냥 늘어져 가지고 뭐 외워야 되는데 보면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죠. 근데 인제 아드님이 쪼끔 너무 인제 과민하게 시험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과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많이 인제 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어 당연히 시험을 못 봐도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염세적일 수가 있는데 염세주의 어 철학일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 안 했는데 그냥 운으로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최선을 다한 정도로 시험 결과를 얻으면 되죠. 예, 그렇게 쪼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춰 주고 또 심하면은 인제 긴장위원 훈련, 복식호흡을 하면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해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어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은 아버님의 60대 아버님의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한참 우울해하시거나 화를 벌컥 내시기도 하고 뭔가 가족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실 때는 뿌듯해하시기도 한데 병원에는 안 가시려고 하시네요. 한번 모시고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는 나이대의 평범한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약은 안 드세요." 어쩌죠? 예. 대개 인제 연세가 드시면은 특히 이제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약간 뇌가 인제 퇴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뇌는 40 대부터 퇴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뇌는 퇴행을 시작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한평생 퇴행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인제 어쨌든 대개 40 대 50 대가 되면 퇴행을 시작을 해서 뇌는 점점점 조금씩 인제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60 대가 지나고 70 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뇌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두엽 기능이 이 소위 말하는 억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죠. 그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서 충동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낸다든지 쪼끔만 뭐 자극이 오면은 막 충동적으로 막 예민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또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뭐 정상적이죠. 그래서 아마 아버님께서도 병원을 갔는데 그 정도 연세 때는 평범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뭐 특히 뭐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인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정도로 심해지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인제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는 약간의 인제 치매 초기 증상 소위 말하는 치매는 아니지만 약한 그런 인지 기능의 장애가 쪼끔 시작이 될 수 있는 MCI라고 하죠. 그런 경우일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쪼끔 심해져서 주위 분들이 좀 더 힘들면은 그때 가서 쪼끔 한번 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은 스리반증을 좀 많이 먹으면 안 좋은가요? 필요시 약으로 스리반 1 밀리그램을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잠 안 올 때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요.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죠. 불안하고 잠 안 올 때 먹으면 좋은 약 같아요. 예. 이 스리반증은 일종의 항불안제인 벤조다이아제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은 항불안제죠. 항불안제는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벤조다이아제핀은 불안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대개 인제 그 벤조다이아제핀은 크게 반감기가 아주 짧은 항불안제와 중간 정도와 긴 항불안제 3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짧은 쪽은 대표적인 약이 알프라졸람, 자낙스입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약은 수면제가 되겠죠. 일종의 인제 마취 성분 비슷한 수면제가 되고요. 되게 짧은 쪽은 알프라졸람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인제 다이아제팜, 발륨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고것도 스리반도 인제 아티반 뭐 이런 것도 짧은 것과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제 약간 긴 정도는 클로나제팜, 리보트릴 이런 약들이죠. 그래서 짧을수록 밤 감기가 짧을수록 쉽게 말씀드리면 약을 먹었는데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짧을수록 중독성이 강합니다. 길수록 중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리반정 또는 자낙스 이런 경우는 금방 효과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불안할 때 먹으면 효과가 좋죠. 근데 인제 계속 약을 먹으면 이게 인제 약간의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제 계속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인제 여기에 이런 벤조다이아제핀 소위 말하는 약을 이런 반감기 짧은 약을 오래 먹어도 되느냐 또는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여기는 굉장히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의 어떤 학파는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약을 먹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잠도 잘 자고 불안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무슨 약을 오래 먹는 거 뭐 오래 먹고 계속해서 먹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자꾸 먹다 보면
조금씩 약이 늘어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오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의존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꼭 이게 좋다 안 좋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가끔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앞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질문을 좀 많이 못 받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